자, 이번에 이제 예산의 원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이다 그랬을 때는 뭐 두 가지였죠? 예산의 원칙에서는 예산의 원칙 그랬을 때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요. 일단은 전통적 예산 원칙이 있었습니다. 전통적 예산 원칙이 있고 현대적 예산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전통적 예산 원칙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봤던 게 바로 이제 완통균 공명엄단 사안이죠. 공명엄단 사안 이렇게 해서 9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현대적인 예산 원칙은 이제 신축성을 위해 가지고 스미스가 제시를 했다 그랬습니다. 전통적 예산 원칙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통제 지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점이었어요. 그죠? 노이마르크 통제 지향. 그죠? 그런데 이제 현대적 예산 원칙들은 요거는 이제 통제보다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신축성을 지향한다. 그래서 저기 이제 전통적 예산 원칙이 아닌 나머지들이 전부 다 이제 통제를 지향하고 있다. 통제를 위한 목적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정부 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 간 상호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산의 원칙 중 목적의 사용 금지 원칙에 예외가 된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에 전용하고 이제 이용하고 이월하고 막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참고로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예산의 과목을 한번 보는 거죠. 예산 과목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산 과목에는 요 안에 이제 세입 예산이 있고요. 세입 예산이 있고 세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출 예산 이렇게 들어갈 텐데 세입 예산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관, 항, 목 이렇게 짜여집니다. 관, 항, 목 이렇게 짜여지고 세출 예산은 장, 관, 항 그리고 세항, 목 이렇게 했었죠. 세항과 목 이렇게 나눠 봤는데 여기에서요 이 세출 예산에서 여기가 뭐였냐면은 장, 관, 항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가 입법 과목이었습니다. 그죠?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어때요? 입법 과목이어서 이 장관안과 관련해서는 요거는 함부로 행정부 내에서 변경이 안 됩니다. 그죠? 함부로 변경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필요시 뭘 하냐면 필요시에 이제 이용을 한다 그래요. 이용. 그러니까 여기에 장관안 안에서 과목 간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상호 융통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용에는 요거는요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국회에 사전 의결이 따라와야 됩니다. 사전 의결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봐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세항하고 목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세항하고 목은 여기는 행정 과목이에요. 그죠? 여기는 행정 과목이 되기 때문에 요 행정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이제 요 안에서는 전용을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전용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전용을 한다는 얘기는 국회의 사전 의결은 필요 없어요. 요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죠.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게 과목별로 이용인지 전용인지가 갈리고 그때 국회 사전 의결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요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해 두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저기죠. 우리가 이제 이용, 전용 이런 것도 있지만은 2월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2월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2월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사전 의결에서 한정성에서 기간 한정성에서 벗어난 거죠. 기간 한정성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출연도 있잖아요. 세출연도 이거를 벗어나서 차년도에 집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해연도 이제 지출이 이제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이제 차년도로 넘기는 거예요. 차년도로 넘기는 거. 그거를 이제 2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월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게 명시 2월이 있고요.
명시 2월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사고 2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 2월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예측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명시 2월의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경우예요.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사전에 이것을, 예산안 제출할 때, 내년도 예산안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을 합니다. 예산안 제출할 때 뭐뭐 가죠? 기억나요? 예산안 제출할 때 크게 5가지 항목이 가야 돼요. 5가지 항목이 가야 되는데 예산안 제출할 때 여기에 이제 예산 총칙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 세출 예산이 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이 가야 됩니다. 그죠? 세입, 세출 예산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예산을 제출할 때, 이 2월 부분, 명시 2월 부분이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시 2월. 미리 예측해 보는 거예요. 올해는 못 쓸 것 같아. 예산은 받았는데. 상황상,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내년으로 일단은 넘기겠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비 같은 것도 제출해야 되죠. 계속비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고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국고 채무부담행위. 이렇게 5가지를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시 2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요. 예산안 제출할 때 포함을 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국회 사전 의결을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죠. 사전 의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는 겁니다. 사전 의결을 받으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고 사전 의결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음 연도에도 못 쓰게 됐어. 그러면 제2월도 가능합니다. 제2월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고 2월은 다른 거였죠. 사고 2월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측이 이제 불가능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막상 연말이 됐는데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연말이 됐는데 돈을 다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사전 의결이 불필요해요. 국회 사전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난 거예요, 그냥. 국회 사전 의결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년도에 출납 기한까지 지출을 해야 돼요. 출납 기한까지는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출납 기한이다 그러면 2월 10일까지요. 내년도.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도 요 정도 한 40일 정도 줄 테니까 요 기간에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요, 저럴 때까지 못 쓰면 제2월이 안 돼요. 제2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저때까지 꼭 써야 됩니다. 안 쓰면은 이제 뭐 불용으로 처리하든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그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사고율은 긴박한 상황. 써야 되는데 지출을 못한 상황.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리 예측될 정도면은 이제 명시월로 가고.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또 이렇게 잘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건데, 이체도 나왔네? 이체는 어떤 거냐면요. 조직이 합병되든, 갈라지든, 뭐 하든 해가지고 조직 개편과 같은 게 있을 때, 그럴 때 여기에 이 A 조직의 예산을 B 조직으로 넘겨주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목적의 사용금지의 원칙이 한정성의 원칙입니다. 그죠?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한정성이에요. 이 목적으로만 써 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에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예산의 전용, 이게 목적 외에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예산을 전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전용한다. 자, 요거는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는 얘기는 목적의 사용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일단은 전용은요, 행정과목 안에서의 이동이에요. 그죠? 행정과목 안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틀어지거나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있잖아요.
이게 이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또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목적의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이 있죠. 2월. 예산의 2월. 이건 어때요? 2월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쓰는 거라서 목적의 사용금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목적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이용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장관항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과목을 보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기능, 이게 조직, 이게 프로그램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경이 있다는 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될 돈을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로 넘겨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세항하고 목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일종의 하나의 프로젝트, 세부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진행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품목 단위로 나눈 거라서 목적의 사용 금지 그랬을 때는요,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체 이런 정도, 그죠? 예. 그런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4번을 답으로 꼽으세요. 그러니까 의도한 바는 4번인 것 같죠? 예, 출제자의 의도가. 왜냐면은 이체다 그러면은 조직이 합병된다 하더라도 원래 그 기능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하고 거기서 벗어난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체의 경우를 장담할 수 없어요. 이체의 경우에는 원래 써야 된 용처랑 다르게 쓰이게 변경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2번, 4번이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렇게 봐두시고 넘어가 볼까요? 27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 해 개년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라. 이게 뭐예요? 모든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모든. 밑에도요. 모두 예산에 계상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보면요. 완전성의 원칙이 되죠. 완전성의 원칙이고요. 예산 총계주의라는 표현도 씁니다. 예산 총계주의. 완전성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 모든 걸 다 담아야 돼요. 그런데 수입 대체 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 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수입 대체 경비에 대한 얘기잖아요. 수입 대체 경비가 뭡니까? 자기네가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네 추가된 비용에다 그냥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수입 대체 경비입니다. 보통은 정부 시설물 같은 거 운영할 때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잘 몰라요. 잘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선이지 않을까 예측은 하겠지만은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그거를 수입 대체 경비로 지정을 해가지고 야 니네 만약에 이용객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비용도 더 많이 들 텐데 대신에 수입도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니네 늘어난 수입으로 니네 비용을 써 이렇게 그냥 융통성을 주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그 전년도에 다 정해진 대로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융통성을 확 주는 거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서 미리 예산에 이거를 포함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총계주의에서 벗어난 거지. 완전히 다 반영 못 해.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 우리 학원도 좀 이제 잘 될까?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다시 회복이 될래나? 예, 됐으면 좋겠는데 또 코로나가 어떤 상황으로 갈지 뭐 모르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풀릴지 또 한편으로는 또 경제적인 어떤 회복도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 경제는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개별 국민들한테 그게 파급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모르겠잖아 사실은.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이에요. 미래 예측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요것도 수입 대체 경비가 아이 몰라 씨야 니네가 버는 거 니네가 써라 그냥 그렇게 준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완전성에서 벗어났고요. 그래서 그 예외가 맞는 거예요. 예외가 맞는 거고 물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세입세출은 일단은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로, 물질로 출자를 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물질로 출자했다 그러면 세입세출 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요게 지금 예산총계주의에서 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물질로 출자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해서 예산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완전성의 원칙에서 벗어났고, 국가가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 이것도 세입세출 예산 외거든요. 세입세출 예산 외고, 전대 차관 같은 경우도 이거 예산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으로 안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보면 정책적 분석을 해보면 이게 예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예산으로 포함해서 하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도 엇비슷한 사례를 봤죠. 엇비슷한 사례. 기금 같으면 기금이니까 또 그거는 회계는 아니긴 한데, 어쨌건 이제 그런 거를 조성해서 정부가 감당하는 일인데, 전대차관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감당해야 될 일이면서도 그냥 빚으로 융통하는 거라 예산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또 이렇게 총계주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써요. 이게 말이 뭐냐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을 하는데 돈을 좀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과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과물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그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사용료를 받았어.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 과거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를 했었다. 이것도 세입세출 이외에 별도로 우리가 출자해서 수익이 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별도야 이렇게 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합쳤습니다, 그냥. 그래서 4번은 예외가 아니에요. 어렵죠? 이게 4번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처음 듣는 얘기고, 이 문제 출제됐을 때 당황스러운 부분이죠, 이런 건.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 예전에 있었던 제도를 없어진 걸 갖다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또 예전 것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예전 것까지 알면 진짜 그쪽 전문가나 알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아는 거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를. 빠진 거를 갖다가 다시 옛날에 있었던 때로 돌아가서 문제를 낸 거라, 요거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목인데, 뭐 최대한 해본다면 1번, 2번, 3번은 확실하게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고 4번은 아니겠다. 2번도 좀 아리까리 했겠구나. 2번도 현물로 출자한다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크게 언급은 잘 안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2번, 4번 중에 조금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알고 갑시다. 이렇게 4번이다.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4번이 그렇구나. 요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처리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산의 한정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되는 걸 또 물어봤습니다. 이용과 전용은 한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나요? 한정성의 원칙에 예외는 맞나요? 네, 맞는 거죠. 이용과 전용 자체가요, 어디다 쓰라고 정한 거를 딴 데다 쓰는 거라서, 그죠? 네. 그래가지고 요거 자체는 일단 한정성의 원칙에 벗어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 정도까지 가면은 그 목적 외에 사용 금지, 거기까지도 벗어나는 것이다. 왜냐면은 이용은 장관항의 요 대목이 바뀌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은 아예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거가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고, 기금은 어떻습니까? 기금. 한정성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기금이. 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기금은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에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재 관리 기금을 조성했어요. 그러면 그건 어디다가만 써요? 문화재 관리하는 데만 씁니다. 다른 데다 쓰지를 않죠. 자, 그래서 목적 뭐 이런 거에 벗어나지 않게 쓰기 때문에 한정성 원칙 예외는 아니고 한정성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고, 신입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입예산. 신입예산. 요거는 믿고 주는 거거든요. 신입예산은 믿고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디다 쓰든 믿고 준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믿고 주는 거면은 믿고는 주는데, 이게 또 저 신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믿고 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요, 국민의 알 권리가 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써라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해주지 않아서, 그잖아요. 구체적인 걸 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명확성이나 아니면은 공개성의 원칙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한정성 원칙은 그 목적에는 맞게 써야 돼. 예를 들어 국정원한테 신입예산을 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가 간첩 잡고 하는 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런 거 아니에요? 국가 정보를 다룬 데 써야지. 이거를 그렇게 믿겠거니 하고 줬더니 옛날에 봤더니 청와대에다 갖다 바치고 그랬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게 적발이 됐어요. 다른 정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발은 안 됐으니까 없었다고 믿어줘야지, 일단은.
그런데 그 두 개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밝혀져서 당시 국정원장들이 다 줄줄이 전임 국정원장에서 감옥 가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왜 감옥 가는 거예요? 목적 외에 사용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자기네들 셀프로 그거를 위반하고 다른 데다가 그거를 갖다가 막 썼기 때문에 제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신임 예산 자체가 한정성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때요? 네, 그러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예비비. 예비비는 이게 국한이 없죠. 아예, 애시당초부터. 그러니까 위급할 때, 비상한 상황에 써라. 뭐 이런 거라서, 비상한 상황,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성의 원칙이 예외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억 리을 답을 2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좋겠네요. 자, 스미스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현대적 예산 원칙이 아니고 전통적 예산 원칙이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 답 4번이네. 그렇게 보니까 명확성. 그래서 위에 걸 외우라고 한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완전히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예산을 짜려고 공명하고 엄단한 사안에 써라.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그냥 막 말도 안 되지만. 네, 그렇게 외워두고 나머지는 이제 현대적 예산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고의 원칙. 보고의 원칙. 그랬는데 이게 왜 신축성이냐. 현대적 예산 원칙 신축성이잖아요. 왜 신축성인 것 같아? 보고하라 그러면은 신축성이 아닌 것 같지만 야, 니들이 알아서 쓰고 보고해. 돼요, 이거? 그러잖아요. 니들이 알아서 쓰고 보고해. 내지는 서로 의사소통해. 이런 얘기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의 원칙이 신축성하고 관련이 되고요. 적절한 수단 구비. 이것도 뭐예요? 적절한 수단은 누가 구비합니까? 일선 관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자꾸 힘을 실어주면 신축성 확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아요? 그리고 행정부 책임의 원칙이 뭐예요? 입법부 좀 그만 통제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어디까지 간섭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276번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건데요. 이게 사실상 이게 예전에 미국에서 했었던 우리 이제 계획예산제도 있잖아요. 이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냥. 되게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재정개혁 자체가. 그래갖고, 요거 이제 총액배분 자율편성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5년짜리 있잖아요.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걸 짜잖아요. 요거 딱 합치면 프로그램 예산제도예요. 프로그램 예산제도래. 뭐야. 계획 예산제도야. 이게. 거기다가 프로그램 예산제도도 덧붙이면 완벽히 계획 예산제도예요. 그러니까 계획 예산제도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5년짜리 장기적인 플랜을 짜놓고 그 플랜 안에서 프로그램을 짜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줘라. 이렇게 한 거라서 우리도 5년짜리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짜고 그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이제 총액을 나눠주는 거예요. 야, 우리 장기적 계획하에서 보니까 니네는 이 돈만 쓰면 될 것 같아. 이러고 총액을 먼저 쪼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나지 다. 돈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해피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줬다라는 인식은 다 할 거예요. 응? 이만하면 넘어가 주자 하는 마음이거나 아니면은 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냐?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노가 많을 건데 그렇게 주면은 그거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규모 있게 자기네가 이 돈 안에서 그래도 우선순위가 뭔지를 판단해서 자율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프로그램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예산제도 이런 제도도 옆에서 쓱 들어오니까 그런 걸 보면 계획예산제도랑 되게 유사하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 둘을 붙여서 기억하라고 하는 건데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요. 예산제도에선 드물게 하향적 예산제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산은 다 상향적 예산입니다. 밑에서부터 짜서 위로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총액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하향적 예산제도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예산제도가 하향적 예산제도였거든요. 계획을 짜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하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죠? 우리가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는 것도 하향적인 거의 성격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단위로 짜면 부처를 초월하는 개념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전략 기획, 그죠? 5년짜리 장기 계획. 그리고 그 안에서 1년 1년도 니네는 이만큼 써라 이렇게 하는 거. 어디에다 돈을 더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율 편성을 해줬거든요. 그거는 분권의 개념이 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분권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둘을 저울에다 재보면, 천칭에다 올려보면 총액 배분이 더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향적 예산제도가 맞아요. 그죠? 이 범위에서만 자율성을 준다 이렇게 이제 접근한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1번은 그 두 개의 조화를 좀 추구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맞는 얘기고요.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가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봐보세요. 중앙부처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중앙행정기관들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각각 자기네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 이 말이 안 되죠? 지출 한도를 먼저 내려받는 거예요. 내려받고 그 안에서 잘 편성하는 거예요. 각각. 2번이 옳지 않은 것이 바로 됐습니다.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제약선, 이 선을 넘지 마. 이렇게 딱 해서 정해 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사전에 제시된 거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네들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올라간다. 그리고요,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은 기재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아예 없앤 건 아니에요. 아예 없앴다고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아예 없앤 건 아니고, 왜냐면 프로그램 단위로 조율해 줘야 될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해서 그냥 두 손 놓고 알아서 하게 내버려둔 게 아니고, 통제 기능 자체는 유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2번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나왔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에서는 말이에요, 일단은 여성 위주 예산 편성이 이게 틀린 겁니다. 여성 위주로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양성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면 또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왜 그렇게 다 같이 이해하고 있냐면, 오해하고 있냐면, 뭐 기존에 보면은 여성의주의가 우리나라가 낮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외국도 다 똑같았었기 때문에 그 여성의주의를 올려주는데 먼저 신경을 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제도 자체가 여성을 위한 정책이니까 이 남성들 입장에서는 역척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제도 자체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해라,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성인지 예산이요. 이게 이제 그 성평등에 기여하고, 이건 맞지만 여성 위주의 예산 편성은 아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제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기여하는 거, 이거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려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전에는 야, 당연히 남자가 가서 해야 되는 거, 그냥 그런 식으로, 당연하다는 식으로. 언제부터 당연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요, 남성 희생 강요했다고요. 그냥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생겼어요. 전 예전부터 모병제주의자거든요. 모병제주의자. 국가가 어쩔 수 없이 돈 없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군역을 부담을 민간한테 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능력이 되면 당연히 모병제로 바꾸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지금까지 안 해오고 오히려 당연한 거를 남자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예산을 짤 때 군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제적 보상이라도, 일단은 낮은 단계의 보상이긴 하지만 낮다는 얘기는 이제 질적인 개선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돈으로 그냥 떼우자는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거라도 해주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병장 때 월급이 8,000원? 그래서 8,000원인가 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래갖고 애들이 냉동식품 사 먹고 싶어 하거든요. 군대 가면 먹는 게 맨날 똑같은 거 먹고 너무 영양식으로 먹으면 사람이 뭔가 결핍이 돼. 몸에 안 좋은 걸 먹어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제 몸에 안 좋은 걸 잘 안 주니까 그거를 가서 PX 가서 사 먹는데
그 돈이 딸려갖고 집에서 돈 붙여달라 그래서 그 용돈 받았어 그랬다고. 이게 뭔 짓이에요. 국가가 사람 데려다가 공짜로 부려먹으면서 그것도 인권도 보장 안 시켜주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모멸감 다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막 부려먹고 돈도 집에서 타다 쓰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랬던 그 만행이 이제사 이제 조금씩 개선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출산이나 육아 이런 것들은 여자들한테 독박 씌워놨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들도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성별이든 그것이 좀 이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싶으면 그런 쪽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가지고 이걸 좀 보정하자. 이런 식의 이제 전환이 가능한 건데요. 호주에서 80년대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근데 다른 나라들이 도입할 때는 다 보면은 이게 명령 수준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할 때 명령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2006년도에 이 국가재정법 요거 만들 때 거기에 법률 레벨에다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위가 더 높은 거예요. 요 제도의 지위가. 예. 법률의 개념으로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결산 과정까지 쫙 다 해가지고 다 적용이 되고요. 이게 또 행정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건 나라 돈 쓰는 데는 전부 다 성인지 예산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옳지 않은 거였고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성인지 예산에 적용 보면 기금 다 포함되고요.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정책의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고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278번입니다. 우리 또 성인지 예산제도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아예. 법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랬고요. 그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세 장관 협의회에서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가부 장관이 작성한다. 이게요. 이런 얘기는 공부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최종 예산은 여가부 장관이 다 짠다는 얘기야. 이 맥락을 한번 읽어봐요. 여가부 장관이 다 짠데 이 말이 돼? 여가부는요, 부처 중에서 되게 스몰한 부처예요.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성인지 예산을 위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물론 뭐 남성을 위한 예산도 짜여져야 되는 게 맞지만,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문제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여가부가 여자 문제를 주로 다루게 만들어진 건 맞는데, 가족복지 개념으로 또 접근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기재부가 여가부의 입장만 반영해서 여성에게 유리하게만 짜는 게 아니고 참고하는 거지. 우리 성별 기준으로 접근한 부처는 그거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해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준도 여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기재부 장관이 컨트롤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든 기준이 확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각 부처가 이제 성인지 예산 짜라 이렇게 이제 제도가 돼 있다고 받으시면 됩니다. 진짜 하도 이 부분에 예민하게 들어가지고 나는 수업하는데 말이 길어지잖아요, 자꾸. 근데 이렇게 막 얘도 두 개 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 검열이 자꾸 되네요. 근데 예민해져야 될 주제인 거는 맞긴 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 진짜. 그 방송인 한 분이 왜 올림픽,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선수단 입장할 때 옆에서 재밌게 하려고 개그맨 출신인데 개그맨이라고 하면 또 안 되나? 희극인이라 합시다. 제가 옆에서 해설하다가 그 아프리카 선수가 들어오는데 뭐 이만 보인다 이런 거 옛날 개그거든. 그거 옛날 개그인데 그거 했다가 엄청 질타받고 막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예민하게 굴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걸 서로 조심해주고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있긴 한데 수업할 때는 불편하네요. 수업할 때
말이 길어져야 되고. 아무튼 간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으려고 저도 노력하니까, 아무, 이 성인지 예산,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틀려요. 아무튼. 요 맥락대로면 여가부 장관이 예산을 다 짠다는 얘기라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요게요, 3번 뭐 읽어보면은, 이해되죠? 끄떡끄떡, 뭐, 그치,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그렇지, 결산할 때는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여기 끊어서 갈까요? 네, 끊어서 가죠. 이번 시간 좀 짧게 됐지만, 잠깐 끊었다가 예산 과정 바로 들어갈게요. 조금만 쉬었다 오세요.